췌장암 3기래. 앞으로 얼마 안 남았대. 하필이면 췌장암이야 제일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치료비는 도대체 얼마나 들어요, 김 교수님? 20년 결혼 생활.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병원 복도. 하얀 진단서가 바닥에 떨어졌다. 강은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박재석이 그 위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봤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대? 강은지는 진단서를 주워 들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갔다. 췌장암 3기. 전이 소견. 5년 생존율 11%.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췌장암이요? 저한테요?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증상이 거의 없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지 씨도 그런 케이스고요. 그럼 치료는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교수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은지는 알았다. 그 침묵이 의미하는 것을. 나는 죽는다. 옆에 앉아있던 박재석이 한숨을 쉬었다. 하필이면 췌장암이야. 제일 안 좋다는 거.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없었다. 짜증만 가득했다. 은지는 남편을 올려다봤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 두 아이를 낳아 키운 동반자. 그런데 지금 그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걱정, 슬픔, 아니다. 귀찮음. 김 교수님,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요? 재석이 먼저 물었다. 아내의 생존 가능성이 아니라 돈부터 계산하고 있었다. 항암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몇백은 각오하셔야. 알겠습니다. 재석은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나 회사 가봐야 돼.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지금요? 응. 너 혼자 택시 타고 들어갈 수 있지? 나중에 집에서 봐. 그는 은지의 대답도 듣지 않고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은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남편은 떠났다. 아내가 죽음 선고를 받은 그 자리에서. 오후 6시. 은지는 가까스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보였다. 재석은 아직 안 들어왔다. 은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진단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바라봤다. 나는 죽는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저 숨만 턱턱 막힐 뿐이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재석이 들어왔다. 왔어? 응. 재석은 구두를 벗으며 거실을 힐끗 봤다. 저녁은? 못 차렸어. 미안해.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나 씻고 라면 먹을게. 그는 은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암 진단을 받은 아내에게 괜찮아? 많이 놀랐지? 같은 말 한마디 없었다. 은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원래 이랬나? 아니다. 예전엔 아니었다. 연애할 때는 달랐다. 결혼 초반에도 상냥했다. 은지가 감기만 걸려도 죽 끓여주고 약 챙겨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변했다. 언제부터였지? 3년 전쯤?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조금씩 식어갔는지도 모른다. 재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황급히 폰을 집어들고 베란다로 향했다. 나야. 응, 지금 통화 괜찮아. 베란다 문이 닫혔다. 은지는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누구지? 요즘 재석은 자주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했다. 거실에서 전화 받는 법이 없었다. 은지는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응,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곧 끝나. 끝나? 뭐가? 나도 답답해.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은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알았어. 내일 봐. 사랑해. 사랑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지는 알았다.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재석이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은지는 재빨리 소파로 돌아가 앉아 있었다. 누구 전화야? 회사 후배. 업무 때문에. 밤 10시에? 응. 급한 일이라서. 재석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다. 그리곤 화장실로 들어갔다. 은지는 가만히 생각했다. 회사 후배한테 사랑한다고 하나? 말이 안 됐다. 그럼 누구지?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재석의 전화번호부를 훔쳐본 적은 없었다.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암 선고를 받은 날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은지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남편 바람 확인하는 법, 불륜 증거 수집 방법, 통화 녹음 앱 추천. 화면에 무수히 많은 글들이 떴다. 은지는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녹음 앱. 그녀는 앱스토어에 접속했다. 추천 1위 앱을 다운로드했다. 오토콜 레코더. 자동 통화 녹음. 사용법은 간단했다. 설치만 하면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됐다. 문제는 어떻게 재석 휴대폰에 깔아놓느냐였다. 은지는 화장실 문을 바라봤다. 샤워 소리가 들렸다. 지금이다. 그녀는 재석의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비밀번호는 알았다. 아이들 생일이었다. 잠금 해제. 은지는 빠르게 앱을 설치했다. 화면에 아이콘이 생겼다. 그녀는 그것을 도구 폴더 안쪽 깊숙이 숨겨놓았다. 화장실 문이 열렸다. 은지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로 돌아갔다. 재석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다. 여보. 응. 나 내일부터 항암 치료 들어가야 돼. 재석은 잠깐 동작을 멈췄다. 그리곤 다시 머리를 닦았다. 그래. 힘들겠네. 같이 가줄 수 있어? 내일은 미팅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모레는 어때? 모레도 치료 있어. 그럼 다음 주에? 은지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됐어. 혼자 갈게. 미안.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재석은 미안해하는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은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날 밤 강은지는 결심했다. 새벽 2시. 은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다. 재석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은지는 가만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핏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나 죽겠구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다. 분해서였다. 20년을 바쳤는데 두 아이를 낳았다. 밥을 차렸다. 빨래를 했다. 시어머니 시중을 들었다. 그의 출세를 위해 뒤에서 묵묵히 받쳐줬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나? 배신. 은지는 눈물을 닦았다. 울지 마. 지금 울 시간 없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해야 할 일. 매일 녹음 확인. 재산 조회. 명의 통장 부동산. 변호사 상담. 증거 수집. 은지는 메모를 저장했다. 그리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바보였지. 하지만 이제 아니야. 그녀는 화장실을 나와 침대로 돌아갔다. 재석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다. 은지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당신이 날 죽은 사람 취급한다면 나도 각오할게. 죽기 전에 진실을 다 밝힐 거야. 은지는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전쟁이 시작된다. 암 환자는 두 개의 싸움을 시작했다. 하나는 병과의 전쟁. 또 하나는 남편과의 전쟁. 암 환자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른다. 병원 항암치료실. 오전 9시. 강은지는 링거 바늘이 팔에 꽂히는 걸 지켜봤다. 따끔한 통증이 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처음이시죠? 부작용 오면 바로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투명한 링거 속 항암제가 천천히 혈관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옆 침대에는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누워 있었다.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다.
저렇게 되는구나. 은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곧 다 빠지겠지.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지는 폰을 꺼냈다. 재석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저녁은 회식이라 늦어. 먼저 자. 회식. 은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항암 첫날인데 회식이 더 중요한가 보지.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앱을 열었다. 오토콜 레코더. 어젯밤 설치한 녹음 앱이었다. 은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가락이 떨렸다. 녹음이 됐을까? 앱을 열자 파일 목록이 떴다. 2024년 10월 16일 22시 34분 발신 윤미래. 윤미래. 은지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재석 회사 직원이었다. 작년 회식 때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30대 후반, 키 작고 애교 많던 여자. 그때 재석이 그 여자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주던 게 기억났다. 은지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넘어갔었다. 설마 그 여자. 은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오빠 언제 와? 여자 목소리. 애교 섞인 톤. 지금 나가는 중이야. 30분 후에 봐. 재석의 목소리. 오빠, 나 오늘 새로 산 옷 입었어. 예뻐. 당연하지. 미래는 뭘 입어도 예쁘지. 은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나저나 오빠, 아파트명의 이전은 언제 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와이프가 죽으면 바로 할게. 죽으면 바로. 은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와이프가 죽으면 바로.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간호사가 다가왔다. 은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됐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은지는 애써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간호사는 그게 항암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이라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아니다. 힘든 건 항암제가 아니었다. 남편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게 더 아팠다. 남편은 아내의 죽음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은지는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 재석은 역시 없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녹음 파일을 하나씩 더 들었다. 2024년 10월 15일 13시 22분 발신 윤미래. 재생. 오빠 점심 뭐 먹어? 김치찌개. 너는? 나도 그거. 우리 잘 맞는다. 그러게. 역시 우리 미래. 오빠 그 사람 진짜 얼마 안 남았대? 응. 의사가 길어야 1년이래. 1년 그럼 내년 이맘때쯤? 아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오빠 목소리 너무 담담한데? 무섭다. 뭐가 무서워? 어차피 끝날 관계야. 그래도 2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난 내 인생이 아까워. 남은 20년을 그 여자랑 보낼 순 없어. 은지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난 내 인생이 아까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20년이 아깝다고? 나는? 내 20년은 뭐였는데? 은지는 침실로 걸어갔다. 옷장을 열었다. 재석의 옷가지들이 빼곡했다. 그녀는 그의 재킷 주머니를 뒤졌다. 명함이 나왔다. 윤미래. 대리. 영업 2팀. 은지는 그 명함을 오래 바라봤다. 얼굴이 기억나. 작년 회식 때 봤던 그 여자. 재석 옆에 착부터 앉아서 술 따라주고 깔깔거리며 웃던 여자. 그때 재석이 말했었다. 저 친구 업무 능력 좋아. 영업 실적 1등이야. 은지는 그 말을 믿었다. 업무 때문이구나. 하지만 아니었다. 처음부터 불륜이었다. 은지는 명함을 찢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어. 재석이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은지는 재빨리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갔다. 회식 어땠어? 괜찮았어. 좀 피곤하네. 재석은 은지를 힐끗 보더니 물었다. 항암은? 응. 했어. 힘들었어. 좀. 그래. 푹 쉬어.
그게 끝이었다. 어땠어? 많이 아팠어? 괜찮아? 같은 말은 없었다. 은지는 웃었다. 내가 바보였지. 응. 뭐라고? 아니, 혼잣말. 재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샤워하러 들어갔다. 은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연기해야 돼. 더 약해 보여야 해. 그래야 저 남자가 방심하니까. 강은지는 결심했다. 죽어가는 아내를 연기하기로. 3일 후 새벽 6시 재석이 출근하기 전 은지는 일부러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여보, 안 일어나? 몸이 안 좋아서. 미안해. 그래. 아침은 내가 알아서 먹을게. 재석은 실망한 표정도 짓지 않았다.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는 빵과 우유를 꺼내 먹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다. 현관문이 닫혔다. 은지는 눈을 떴다. 갔구나.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재석이 흘린 빵 부스러기가 식탁 위에 떨어져 있었다. 은지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대신 서재로 향했다. 재석의 서재. 그는 은지가 이 방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다. 내 공간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다. 은지는 책장을 뒤졌다. 서류 파일을 꺼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보험 증서. 하나씩 확인했다. 아파트는 재석 단독 명의였다. 결혼 전에 그가 산 집이라 은지 이름은 없었다. 통장도 마찬가지. 재석 명의로만 돼 있었다. 내 이름이 하나도 없네. 은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법적으론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인감 도장. 은지는 그것을 꺼냈다. 재석의 인감 도장이었다. 이걸로 뭘 하려는 거지? 그녀는 도장을 다시 원위치에 놓았다. 그리고 서재를 나왔다. 오후 2시. 은지는 동사무소로 향했다. 민원실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다. 제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제가 조회할 수 있나요? 배우자시면 가능하십니다. 신분증 주세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다. 잠시 후 프린트물이 나왔다. 은지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부동산 소유 현황. 아파트 강남구 소재, 시세 12억. 상가 종로구 소재, 시세 3억. 상가? 은지는 놀랐다. 상가가 있는 줄 몰랐다. 이 상가는 언제 취득한 건가요? 2021년 8월이네요. 3년 전. 그때 재석은 은지에게 투자 손실이 커서 힘들다고 했었다. 그래서 은지는 자기 적금을 깨서 생활비를 보탰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상가를 샀던 거였다. 그것도 자기 단독 명의로. 은지는 손이 떨렸다. 그리고 최근에 명예 변경 신청 같은 거 들어온 거 있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다시 검색했다. 있네요. 10월 18일에 신청서 제출됐는데 서류 미비로 반려됐어요. 무슨 서류요? 배우자 동의서요. 혼인 중 재산이라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요. 은지는 알았다. 재석이 내 동의 없이 명의를 바꾸려고 했구나. 윤밀의 이름으로. 남편은 아내 몰래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 아내가 죽기도 전에 은지는 동사무소를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다. 약속이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지야. 수진은 은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췌장암이라니. 응. 나도 놀랐어.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수진은 은지의 손을 꽉 잡았다. 항암은 어때? 많이 힘들어. 괜찮아. 견딜만해. 거짓말 얼굴 좀 봐. 완전 수척해졌잖아. 은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수진아. 응. 나 도움이 필요해. 은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녹음 파일을 담아온 것이었다. 이거 한번 들어봐. 수진은 이어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다. 1분, 2분, 3분.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자식이. 수지는 이어폰을 빼고 은지를 똑바로 봤다. 은지야,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 알아. 그런데 나 혼자는 못해. 도와줘. 당연하지.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남편이 변호사 친구 있어. 그 사람한테 연결해 줄게. 그리고 내가 아는 탐정도 있어.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재석이 새끼 행적 다 추적할 수 있어. 정말? 응. 은지야,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 은지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울지 마. 지금 울 때 아니야. 수지는 은지의 눈물을 닦아줬다. 우리 이제 반격 준비해야지. 그 개자식이랑 그 여우년 둘 다 작살내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럴게. 밤 10시. 집. 재석이 돌아왔다. 다녀왔어. 응. 저녁 먹었어? 회사에서 먹었어. 또 회식이었다. 아니, 윤미래와 만나고 온 거겠지. 은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여보, 우리 통장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재석의 표정이 굳었다. 통장? 갑자기 왜? 내가 혹시 모를 일 있으면 애들한테 재산 정리해줘야 되잖아.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아니야. 지금 해야 돼. 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석은 잠깐 말이 없었다. 알았어. 다음 주에 같이 은행 가자. 응. 은지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다음 주? 그 전에 네가 뭘 더 꾸미는지 다 볼 거야.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아내는 죽어가는 척. 남편은 기다리는 척. 하지만 진짜 죽을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죽음을 준비했다. 단 자신의 방식으로. 2주 후 10월 30일 강은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베개에 가득했다. 재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아침 먹어야지. 먹기 싫어. 그래도 먹어야 힘이 나지. 재석은 죽 한 그릇을 들고 왔다. 은지에게 떠먹이려 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돌렸다. 정말 못 먹겠어. 토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재석은 죽을 내려놓고 나갔다. 표정이 밝았다. 은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연기가 통하고 있어. 실제로 은지는 항암 부작용이 있었다. 메스꺼움, 피로감. 하지만 의사가 말한 것만큼 심하진 않았다. 그런데 재석 앞에서는 일부러 더 힘들어 보이도록 연기했다. 밥을 거의 안 먹는 척. 걷기 힘들어하는 척. 말도 힘들게 하는 척. 내가 바보였지. 은지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이제 아니야.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지만 아직 대머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재석은 그녀가 곧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은지는 미소 지었다. 더 연기해야 해. 오후 3시. 거실. 재석이 통화하고 있었다. 베란다 문을 닫지 않았다. 은지가 침대에서 못 일어나니까 방심한 것이었다. 응, 여명이 얼마 안 남았대. 의사가 그러던데. 윤미래 목소리가 들렸다. 진짜? 그럼 곧? 응. 빠르면 한 달 안에. 오빠, 그럼 우리 여행 가도 돼? 당연하지.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 좋아. 오빠, 나 벌써 설렌다. 재석은 웃으며 통화를 끝냈다. 은지는 침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제주도. 아내가 죽어가는데 여행을 가? 은지는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앱을 확인했다. 2024년 10월 30일 15시 12분. 발신 윤미래. 녹음이 돼 있었다. 은지는 파일을 저장했다. 남편은 아내의 죽음을 카운트다운하며 새 인생을 꿈꾸고 있었다. 11월 2일 병원. 은지는 항암 치료를 받으러 왔다. 재석은 역시 동행하지 않았다. 치료가 끝난 후 은지는 김 교수 진료실로 찾아갔다. 은지 씨,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교수님. 은지는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요? 은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김 교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처가 죽으면 바로 명예 이전할게. 오빠, 장례식은 값싼 곳으로 하면 되지? 김 교수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은지 씨 남편이에요? 네. 김 교수는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교수님, 저 부탁이 있어요. 은지는 김 교수를 똑바로 봤다. 제 진단서를 조작해 주세요. 뭐라고요? 가짜 진단서요. 여명이 2주밖에 안 남았다는 내용으로. 김 교수는 깜짝 놀랐다. 은지 씨, 그건 의료법 위반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은지는 간절하게 말했다. 제 남편은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바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해요. 저는 죽기 전에 그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요. 김 교수는 잠시 고민했다. 은지 씨 현재 상태는 어때요? 항암 치료 반응은? 좋아요. 암세포가 많이 줄었어요. 교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당신은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있어요. 김 교수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이 진단서는 오직 남편한테만 보여주세요. 다른 의료기관에는 절대 제출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김 교수는 컴퓨터를 켰다. 잠시 후 프린터에서 진단서가 나왔다. 환자명 강은지, 진단명 췌장암 말기, 예상 여명 2주. 은지는 그 진단서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은지 씨, 꼭 이겨내세요. 네, 이길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직접 설계하기 시작했다. 저녁 7시. 집. 은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재석이 퇴근했다. 여보, 나왔어. 응. 은지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응. 의사가 뭐래? 은지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다. 이것 봐. 재석은 진단서를 받아들었다. 눈으로 후었다. 예상 여명 2주. 그 순간 재석의 눈빛이 변했다. 놀람이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환희. 그는 진단서를 꽉 쥐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황급히 표정을 관리했다. 여보, 이게. 응.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대.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연기였다. 미안해. 당신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재석은 은지를 안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흥분으로. 여보, 힘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 고마워. 재석은 은지를 눕히고 방을 나갔다. 복도에서 그는 주먹을 쥐고 환호했다. 됐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다. 윤미래에게 문자를 보냈다. 2주. 2주만 더 기다리면 돼. 30분 후. 재석은 베란다에서 통화했다. 미래야, 나 진짜 미치겠어. 오빠 진짜 2주야? 응. 의사가 확실하게 말했대. 오빠 목소리 너무 밝은데? 무섭다. 미안. 근데 난 내 인생이 아까워. 이제 곧 자유야. 오빠, 그럼 장례식은? 값싼 곳으로 알아볼게. 형식만 갖추면 되니까. 그래도 오빠, 2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끝난 인연이야. 이제 우리가 시작할 차례야. 윤미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오빠, 그럼 우리 결혼하는 거지? 당연하지. 장례식 끝나면 바로 청첩장 준비하자. 진짜? 오빠 사랑해. 나도. 미래야, 조금만 더 참아. 은지는 침실 문틈으로 그 대화를 다 들었다. 휴대폰의 녹음 앱이 돌아가고 있었다. 2024년 11월 2일 19시 34분. 발신 윤미래. 저장. 은지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바보였지. 하지만 이제 네가 바보 될 차례야. 남편은 아내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값싼 곳으로. 11월 5일.
카페. 은지는 친구 수진을 만났다. 은지야, 괜찮아? 응. 계획대로 가고 있어. 은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봐. 가짜 진단서. 수진은 서류를 확인했다. 김 교수가 도와준 거야? 응. 고마운 분이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은지는 노트를 펼쳤다. 해야 할 일. 가짜 진단서 확보 완료. 장례식장 예약 4명이로. 빨간 원피스 주문. 증거 정리, USB 서류. 변호사 상담. 장례식장. 응. 내가 먼저 예약할 거야. 어디로? 강남 메모리얼홀. 거기가 제일 크고 좋아. 재석이는 값싼 곳으로 알아보겠지만. 수지는 웃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자기 장례식을 본인이 준비하네. 내 제사상은 절대 그 여자가 차리게 할 수 없어. 은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리고 수진아, 이거. 은지는 봉투를 수진에게 건넸다. 이게 뭔데? 증거 전부. 녹음 파일, 서류, 사진. 왜 나한테 줘? 내가 죽은 척하면 이거 경찰에 줘.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해. 수진은 봉투를 꽉 쥐었다. 알았어. 걱정 마. 고마워. 은지는 휴대폰을 꺼냈다. 쇼핑몰 앱을 열었다. 빨간 원피스 주문했어. 빨간색. 응. 장례식장에 입고 나타날 거야. 수지는 소름이 돋았다. 은지야, 너 진짜 무섭다. 응. 나도 알아. 은지는 웃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11월 8일. 메모리얼홀. 은지는 장례식장 담당자를 만났다. 예약하시려는 거죠? 네. 11월 15일로요. 고인은 누구신가요? 저요. 담당자는 깜짝 놀랐다. 네? 제 장례식이요. 미리 준비하려고요. 아,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가족분들이.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제 스타일대로.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품으로 하시겠어요? 프리미엄 플랜으로 해주세요. 빈소도 제일 큰 걸로요. 비용이 좀 나가는데. 괜찮아요. 은지는 카드를 꺼냈다. 자신의 비상금 통장 카드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네? 관 속에 마네킹 넣어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는 어리둥절했다. 마네킹이요? 네. 특별한 이벤트 준비 중이거든요. 아,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지는 계약서에 사인했다. 밤 11시. 집. 재석이 잠든 사이 은지는 거실로 나왔다. 수진이 보내준 자료를 확인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이었다. 재석과 윤미래가 호텔 들어가는 모습. 손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은지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저장했다. 증거는 충분해.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빨간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은지는 그것을 꺼내 몸에 대봤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모습.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박재석. 당신이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당신의 인생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어. 은지는 원피스를 다시 옷장에 넣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갔다. 재석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은지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2주 후 네가 가장 행복할 그날. 내가 나타날 거야. 복수는 차갑게 준비되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의 죽음을 축하하는 동안 아내는 남편의 몰락을 설계하고 있었다. 2024년 11월 15일. 고 강은지의 빈소가 차려졌다. 11월 14일 새벽 5시. 은지는 재석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이야. 준비됐지? 곧바로 답장이 왔다. 응. 걱정 마. 김 교수님도 준비 끝. 은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다.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모습. 가발을 썼다. 마지막 연기야. 그녀는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재석 옆에서. 오전 10시. 은지는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일부러. 여보.
재석이 놀라서 달려왔다. 왜 그래? 일어나. 은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지금 119 부를게. 구급차가 도착했다. 은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재석도 함께 탔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기대가 가득했다. 드디어.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병원. 응급실. 김 교수가 은지를 진찰했다. 재석은 밖에서 기다렸다. 30분 후. 김 교수가 나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보호자시죠? 네. 제 아내 어떻게 됐어요? 김 교수는 한숨을 쉬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의식도 거의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요? 네. 오늘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재석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우는 척이었다. 아, 안 돼. 하지만 속으로는 환호하고 있었다. 됐다. 오늘이다. 면회하시겠어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재석은 응급실로 들어갔다. 은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여보. 재석은 은지 손을 잡았다. 하지만 힘을 주지 않았다. 형식적인 제스처였다.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걸. 은지는 가늘게 눈을 떴다. 재석을 봤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 뭐? 은지는 다시 눈을 감았다. 재석은 당황했지만 곧 무시했다. 헛소리겠지. 그는 응급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윤미래에게 문자. 오늘이다. 오후쯤 될 것 같아. 오후 4시. 김 교수가 재석을 불렀다. 보호자님. 네?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재석은 얼굴을 굳혔다.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재석은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흥분으로. 강은지는 공식적으로 사망했다. 병원 기록상으로. 11월 15일 오전 9시. 재석은 장례식장을 알아보기 위해 몇 군데 전화했다. 여기 빈소 비용이 얼마죠?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비싸네요. 더 싼 곳 없어요? 저희가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재석은 짜증내며 전화를 끊었다. 왜 이렇게 비싸? 그는 다른 곳에 전화했다. 거기 제일 싼 빈소로 주세요. 형식만 갖추면 돼요. 네, 150만 원짜리 있습니다. 좁긴 하지만 그걸로 할게요. 지금 바로 예약할게요. 재석은 신용카드 번호를 불렀다. 고객님,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미 예약이 돼 있네요. 예약이요? 누가요? 고인 본인이요. 강은지 씨. 재석은 멍했다. 뭐라고요? 11월 10일에 강은지 씨 본인 명의로 예약 들어와 있습니다. 메모리얼홀 프리미엄 플랜으로. 메모리얼홀? 재석은 황급히 전화를 끊고 메모리얼홀에 전화했다. 네, 고객님. 강은지 씨 빈소 11월 15일 오후 2시로 예약 확인됐습니다. 제가 남편인데 저는 예약 안 했는데요. 고인께서 직접 예약하셨습니다. 사전 장례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재석은 식은땀이 흘렀다. 은지가? 왜?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예약이 돼 있으니 그냥 그곳에서 치러야 했다. 뭐 어차피 끝나면 상관없지. 오후 1시. 메모리얼홀. 재석은 빈소에 도착했다. 장례식장 담당자가 안내했다. 이쪽입니다. 빈소는 넓고 화려했다. 꽃도 가득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관이 놓여 있었다. 재석은 관을 봤다. 뚜껑이 닫혀 있었다. 고인 안치 완료됐습니다. 그렇군요. 재석은 영정 사진을 봤다. 은지의 웃는 얼굴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드디어 끝이야. 그는 속으로 환호했다. 오후 2시.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은지의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재석은 상주 자리에 앉아 절을 받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힘내세요. 네. 재석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다. 조문객들은 알아챘다. 남편에게 슬픔이 없다는 것을. 조문객들이 빈소 밖에서 수군거렸다. 근데 저 남편 눈물이 하나도 없네? 그러게.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듣기론 바람났다던데. 진짜? 누구랑? 회사 후배래. 30대 여자. 어머 세상에.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다. 재석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무시했다. 조금만 참자. 곧 끝나. 오후 4시. 윤미래가 장례식장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재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나왔어. 언제 들어가면 돼? 재석은 빈소 밖으로 나갔다. 윤미래를 봤다. 조금만 기다려. 사람 좀 빠지면 들어와. 알았어. 윤미래는 주차장 구석에서 담배를 피웠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녀도 재석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재석 오빠 부인이 되는 거야. 오후 5시. 조문객이 많이 빠졌다. 재석은 윤미래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제 들어와. 윤미래는 선글라스를 벗고 빈소로 들어갔다. 영정 앞에 절을 했다. 그리고 재석을 봤다. 눈짓을 주고받았다. 조문객들이 또 수군거렸다. 저 여자 누구야? 얼굴 처음 보는데? 혹시? 바로 그때 빈소 정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봤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강은지. 그녀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머리는 가발을 썼다.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조문객들이 비명을 질렀다. 으악. 저 사람. 은지씨? 귀신이야. 재석은 얼어붙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입이 벌어졌다. 은지? 은지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리고 재석을 똑바로 봤다. 차가운 눈빛. 여보. 은지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다. 깜짝 선물이죠. 재석은 뒤로 물러섰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네가 어떻게? 놀랐어요? 나 죽지 않았어요. 은지는 관을 가리켰다. 거기 누워있는 건 마네킹이에요. 내가 직접 주문한 거. 조문객들이 웅성거렸다. 마네킹? 그럼 가짜 장례식이었어. 은지는 빈소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리고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여러분. 모두가 조용해졌다. 제 남편 박재석을 보세요. 은지는 재석을 가리켰다. 저 남자는 제가 암 진단받은 날부터 제 죽음을 기다렸어요.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다.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면서 제가 죽으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죠. 재석은 발악했다. 헛소리야. 다들 속지 마세요. 은지는 노트북을 열었다. 헛소리? 그럼 이건 뭐죠? 화면이 켜졌다. 스피커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처가 죽으면 바로 명예 이전할게. 오빠 아파트 명예 이전은 언제 돼?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끝나. 오빠, 장례식은 값싼 곳으로 하면 되지? 난 내 인생이 아까워. 남은 20년을 그 여자랑 보낼 순 없어. 빈소가 술렁였다. 조문객들이 재석을 쳐다봤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저런 개자식. 아내가 죽어가는데 바람을 피워. 인간 말종이네. 재석은 뒤로 물러섰다. 아니야 이건. 은지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 여자. 은지는 윤미래를 가리켰다. 윤미래 씨. 당신도 공범이죠? 윤미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은지는 노트북에서 사진을 띄웠다. 재석과 윤미래가 호텔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조문객들이 분노했다. 저 여자도 공범이었구나. 창피한 줄 알아야지. 윤미래는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가 나한테 전부 이전해준다고 했잖아.
그 순간 재석이 윤미래에게 소리쳤다. 닥쳐. 인연이 날 유혹한 거야. 조문객들이 경악했다. 윤미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석을 봤다. 오빠 뭐라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은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래요. 서로 물어뜯으세요. 그게 배신자들의 최후니까. 바로 그때 빈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가 도착했다. 수진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다. 경찰관 2명이 빈소로 들어왔다. 박재석 씨, 윤미래 씨 계신가요? 재석은 얼어붙었다. 네? 문서 위조, 사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용히 따라와 주시죠. 수갑이 재석의 손목에 채워졌다. 윤미래도 마찬가지였다. 안 돼. 이건 오해야. 오해. 재석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경찰은 2사람을 끌고 나갔다. 조문객들이 박수를 쳤다. 은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이 흘렀다.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감. 장례식장은 복수의 무대가 됐다.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왔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끝났다. 복수는 차갑게, 증거는 확실하게.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은지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머리는 짧은 가발을 썼다. 옆에는 친구 수진이 앉아 있었다. 긴장돼? 아니, 오히려 속이 시원해. 은지는 앞을 바라봤다. 피고인석에 박재석과 윤미래가 앉아 있었다. 재석은 수염이 덥수룩했다. 구치소에서 2주를 보낸 흔적이었다. 윤미래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울었던 모양이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제148호 박재석, 윤미래 문서 위조 및 사기 사건 개정합니다. 모두가 일어섰다. 은지는 재석을 똑바로 봤다. 재석도 은지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저 여자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재석은 이를 갈았다.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곳. 검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검사 측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검사는 USB를 법정 컴퓨터에 꽂았다. 스크린에 파일 목록이 떴다. 녹음 파일 127개, 사진 자료 84장, 금융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위조 인감 증명서. 방청객들이 웅성거렸다. 증거가 엄청 많네. 저걸 다 준비했다고? 검사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처가 죽으면 바로 명예 이전할게. 재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아파트 명예 이전은 언제 돼? 윤미래 목소리.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끝나. 재석은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녹음 파일은 피해자가 몰래 녹음한 것으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배우자 간 통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화한 것이므로 도청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검사 주장을 인정합니다. 계속하세요. 변호인은 앉았다. 검사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난 내 인생이 아까워. 남은 20년을 그 여자랑 보낼 순 없어. 오빠, 그래도 2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끝난 인연이야. 이제 우리가 시작할 차례야.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재판장이 재석을 봤다. 피고인, 이 녹음이 당신 목소리 맞습니까? 재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피고인, 네, 맞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다. 계속하세요.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쌓여간다. 검사는 다음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피고인 박재석에서 윤미래로 송금 내역. 2022년 3월 15일 500만원. 2022년 6월 20일 300만원. 2022년 9월 10일 800만원. 2023년 1월 5일 1000만원. 그 외 다수. 총 누적 금액 8,300만원. 방청석이 술렁였다. 8천만원?
저걸 다 첩한테 줬다고?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석의 변호인이 일어섰다. 피고인의 정당한 소득입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아내 명의 적금을 무단 해지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쳤다. 무단 해지요? 네, 피고인은 아내 강은지 씨의 인감 도장을 위조해 적금 4건을 해지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제출했다. 적금 해지 신청서, 인감 위조 감정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인감은 진품이 아닌 고무인으로 제작된 위조품입니다. 재석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미래는 재석을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오빠가 그런 짓까지 했어? 검사는 계속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내 몰래 부동산 명의 이전을 시도했습니다. 스크린에 서류가 떴다. 아파트 명의 이전 신청서, 반려, 사유, 배우자 동의서 미제출. 피고인은 2024년 10월 18일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윤미래 명의로 이전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재판장이 재석을 쏘아봤다. 피고인. 아내가 암투병 중일 때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겁니까?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호인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단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사업 자금을 애인 명의로 이전한다고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변명이 궁색합니다. 법정에서 거짓말은 무너진다. 빠르게 그리고 철저하게. 검사가 말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굽니까? 피고인 윤미래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윤미래는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손이 떨렸다. 선서를 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 피고인 박재석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윤미래는 재석을 봤다. 재석은 고개를 저으며 눈빛으로 경고했다. 입 다물어. 하지만 윤미래는 돌아섰다. 연인 관계였습니다. 재석의 얼굴이 굳었다. 과거형인가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 왜죠? 윤미래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속았습니다. 누구에게요? 박재석에게요. 방청석이 술렁였다. 재석은 발악했다. 인연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재판장이 망치를 쳤다. 피고인. 조용히 하시오. 재석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검사는 윤미래에게 계속 물었다. 어떻게 속았습니까? 박재석 씨는 저한테 아내와 이미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이혼 서류도 준비 중이라고.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윤미래는 흐느꼈다. 저는 박재석 씨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냥 도구였어요. 재산 빼돌리기 위한. 검사는 서류를 꺼냈다. 증인. 이게 뭡니까? 윤미래는 서류를 봤다. 부동산 명의 신탁 계약서. 윤미래 명의. 이건 박재석이 당신 이름으로 아파트를 넘기려 한 서류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그럼 왜 당신 명의로 된 통장에 8,300만 원이 들어왔습니까? 윤미래는 말을 더듬었다. 그건 박재석 씨가 사업 자금이라고. 사업 자금을 애인 통장에 넣습니까? 윤미래는 대답하지 못했다. 검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증인. 당신도 공범입니다. 모르는 척해도 소용없어요. 윤미래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나한테 전부 이전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재석이 벌떡 일어났다. 닥쳐. 이 거짓말쟁이년아.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다. 피고인. 한 번 더 소란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교도관이 재석을 억지로 앉혔다. 공범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것이 배신자들의 최후다. 검사가 말했다. 재판장님, 피해자 강은지 씨의 증언을 듣고 싶습니다. 허가합니다. 은지가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재석은 은지를 봤다. 눈빛이 복잡했다. 원망, 두려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은지는 선서를 했다. 검사가 물었다. 피해자,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법적으로는 아직 배우자입니다. 언제 피고인의 불륜을 알게 됐습니까? 은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암 진단받은 날입니다. 2024년 10월 12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아니,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조금만 참아. 이제 곧 끝나. 그리고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다. 그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까? 은지는 재석을 똑바로 봤다. 제가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피고인은 제가 암으로 곧 죽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제 죽음을.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검사가 물었다. 가짜 장례식은 왜 준비하신 겁니까? 피고인의 본색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가 죽으면 피고인은 모든 걸 가져갈 겁니다.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제 죽음조차 이용하겠죠. 그래서 가짜로 죽은 척을? 네. 피고인이 가장 행복해할 때 진실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은지는 재석을 봤다. 재석도 은지를 봤다. 은지는 차갑게 말했다. 박재석, 당신이 내 제사상 차릴 자격 있다고 생각해? 재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지옥에 보낼 거야. 아니, 이미 보냈지. 은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복수는 완성됐다.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박재석. 재석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중병으로 투병 중일 때 불륜을 저지르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인감 위조, 문서 위조, 사기, 횡령. 총 4개 혐의가 인정됩니다. 재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 재석은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피고인 윤미래. 윤미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다. 피고인은 기혼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재산 빼돌리기에 가담했습니다. 다만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고 일부는 박재석에게 속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윤미래는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 박재석의 재산은 전액 피해자 강은지 씨에게 환수합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정의는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11월 28일 오후 4시. 재판이 끝났다. 교도관 2명이 박재석의 양팔을 잡았다. 가시죠. 기다려. 잠깐만. 재석은 뒤를 돌아봤다. 은지가 법정 복도를 걷고 있었다. 수진과 함께. 은지야. 은지는 멈춰 섰다. 돌아봤다. 재석은 그녀에게 소리쳤다. 이게 다 네 잘못이야.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 섰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은지는 재석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다. 재석과 1m 거리에 섰다. 내 잘못? 은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당신한테 바람 피우라고 했어. 내가 재산 빼돌리라고 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암 걸렸을 때 당신이 한 말 기억해? 은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대? 그게 당신이 한 첫마디였어. 재석은 입을 다물었다. 위로도 걱정도 없었지. 오직 내가 언제 죽나만 궁금했겠지. 은지는 웃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박재석, 당신이 스스로 만든 거야. 지옥을.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교도관이 그를 끌고 갔다. 가시죠. 재석은 복도를 끌려가며 고개를 돌렸다.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수진이 은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사과는 너무 늦었다. 그리고 너무 가벼웠다. 호송차 안. 재석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손을 내려다봤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3년 전만 해도 그는 성공한 직장인이었다. 연봉 8천. 강남 아파트 소유자. 그런데 지금은? 재수.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다. 나도 저랬는데. 재석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다. 원망이었다. 은지 때문이야. 저 여자가 날 고발하지 않았으면. 윤미래 때문이야. 전현이 법정에서 날 배신하지 않았으면. 재석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호송차가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교도관이 문을 열었다. 내리세요. 재석은 차에서 내렸다. 높은 담장이 보였다.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이곳에서 3년을 살아야 하는구나. 재석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교도관이 그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 쇠문이 닫혔다. 박재석의 자유는 그렇게 끝났다. 앞으로 3년간 같은 시각 윤미래 원룸. 윤미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집행유예.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인생은 이미 끝났다.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인사팀에서 온 문자였다. 윤미래 대리님,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드립니다. 즉시 해고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미래는 휴대폰을 던졌다. 젠장. 해고였다. 당연했다. 불륜의 재산 빼돌리기 공범. 뉴스에 나온 사람을 회사가 두고 볼 리 없었다. 카카오톡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단체 채팅방에서 퇴장되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퇴장되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퇴장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녀를 채팅방에서 쫓아냈다. 윤미래는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다. 남의 남편 빼앗아 가는 년. 암 환자 재산 노린 인간 쓰레기. 얼굴 공개됐으니까 조심해라. 길 가다 마주치면 침 뱉을 거임. 윤미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며칠 후 슈퍼마켓. 윤미래는 장을 보러 나왔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저 여자. 주부 2명이 수군거렸다. 맞다. 뉴스에 나온 그 여자. 와, 진짜네. 얼굴 똑같아. 사람들이 윤미래를 쳐다봤다. 윤미래는 장바구니를 던지고 슈퍼를 뛰쳐나갔다. 원룸. 윤미래는 짐을 쌌다. 여기 더 못 살겠어. 이사 가야 돼. 하지만 돈이 없었다. 받은 돈 8,300만 원은 법정에서 전부 환수됐다. 통장 잔액은 200만 원. 윤미래는 고향 부모님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다시는 서울에 못 올 것 같아. 윤미래는 자유를 얻었지만 삶을 잃었다. 다음 날 뉴스. TV에서 앵커가 뉴스를 읽었다. 암투병 중인 아내를 배신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화면에 재석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 나왔다. 피해자 어씨는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침착하게 증거를 모았고 가짜 장례식을 통해 남편의 본색을 폭로했습니다. 기자가 리포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빨간 원피스 복수극으로 부르며 피해자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법률 전문가가 출연했다. 배우자가 위독한 상황에서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번 판결은 합당합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다. 와, 이건 진짜 드라마다. 빨간 원피스 입고 나타난 거 소름 돋는다.
남편 새끼 3년도 적다. 10년 때려 넣어야 함. 부인 너무 대단하시다. 존경합니다. 저런 쓰레기랑 20년을 살았다니. 기사는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다. 재석의 회사. 재석이 다니던 회사도 발칵 뒤집혔다.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박 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어. 나 완전 속았네. 착한 줄 알았는데. 부인이 암 환자라는 거 알았으면서 바람 폈다며. 인간 쓰레기네. 인사팀장이 공지를 냈다. 박재석 부장은 즉시 해고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 자리는 비워졌다. 책상 위 물건들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사회적 사형은 법보다 더 무섭다. 법원 앞. 기자들. 은지가 법원을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강은지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은지는 잠시 멈춰섰다. 마이크 여러 개가 그녀 앞에 놓였다. 은지는 차분하게 말했다. 사랑했던 시간을 후회하진 않아요. 기자들이 펜을 휘갈겼다. 하지만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판결은 그 대가입니다. 은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법은 결국 정의로운 쪽 편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은지는 미소 지었다. 수진이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은지야, 고생했어. 고마워, 수진아.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다. 카페. 은지와 수진은 커피를 마셨다. 은지야, 이제 뭐 할 거야? 은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살아야지. 남은 인생. 암은 어때? 기적적으로 좋아졌어. 김 교수님이 놀라셨어. 진짜? 응. 항암 치료 잘 받아서 암세포가 많이 줄었대.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다행이다. 은지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너가 없었으면 난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고마워. 강은지는 두 개의 전쟁에서 이겼다. 병과의 전쟁, 그리고 배신자와의 전쟁. 2주 후 12월 12일 은지는 우편함을 열었다.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발신인 박재석. 서울구치소. 은지는 편지를 꺼냈다. 봉투를 뜯을까 말까 고민했다. 읽어야 하나? 그녀는 편지를 열었다. 은지에게. 나는 지금 구치소에 있다. 매일 후회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너를 배신했을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니? 나는 여전히 너를. 은지는 편지를 다 읽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졌다. 편지는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갔다. 은지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용서는 내 선택이야. 그리고 난 선택하지 않아.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다. 의무가 아니다. 12월 20일 서울구치소. 재석은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누가 올까? 혹시 은지? 아니면 윤미래?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재석의 어머니였다. 엄마. 어머니는 재석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이 못난 자식아. 엄마 미안해요.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은지를 그렇게 배신하다니. 재석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은지한테 전화했어. 사과하고 싶다고. 재석은 고개를 들었다. 은지가 뭐래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거절했어. 전화도 안 받더라. 재석은 눈물을 흘렸다. 그럴 만도 하지. 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재석아, 나도 너한테 실망했다. 엄마, 네가 감옥에서 나와도 나는 너를 용서 못할 것 같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기다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재석은 혼자 남았다. 빈 면회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박재석은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연인, 재산, 자유,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 복수 후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2025년 2월 14일 병원. 강은지는 김 교수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김 교수는 CT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은지 씨, 축하합니다. 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어요.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완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김 교수는 사진을 가리켰다. 여기 봐요. 처음엔 이렇게 컸던 종양이 지금은 거의 안 보입니다. 은지는 눈물이 났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뭘 했어요? 은지 씨가 강하게 버틴 겁니다. 김 교수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항암 치료도 잘 받았고 무엇보다 살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겠다는 의지. 그렇다. 그녀는 죽고 싶지 않았다. 복수를 끝내기 전까지는. 그리고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진짜로 살 수 있었다. 그녀는 죽음을 이겼다. 2번이나. 카페. 오후 3시. 은지는 수진과 마주 앉았다. 완치래. 진짜? 은지야. 수진은 은지를 껴안았다. 너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응. 나도 믿기지 않아.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다. 수진이 물었다. 그래서 이제 뭐 할 거야? 은지는 창밖을 봤다. 여행 가고 싶어. 어디로? 유럽. 20년 동안 못 가본 곳 다 가볼래. 은지는 노트를 꺼냈다. 버킷리스트. 유럽 여행, 파리, 로마, 프라하. 요리 배우기. 봉사활동. 피해자 돕기. 수지는 노트를 봤다. 피해자 돕기? 응. 나처럼 배신당한 사람들 있잖아. 은지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 사람들한테 법적 대응하는 방법 알려주고 싶어. 은지야. 내가 겪었으니까. 어떻게 증거 모으는지,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수지는 감동했다. 넌 정말 대단해. 아니야. 나도 도움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도울 차례지. 재산 정리. 은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부인 재산 환수 완료됐습니다. 얼마예요? 아파트 12억, 상가 3억, 현금 1억. 총 16억입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파트는 팔 거예요. 네? 나쁜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매각 진행하겠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지우기 시작했다. 3월 1일 인천공항. 은지는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수진이 배웅 나왔다. 은지야, 조심히 다녀와. 응. 한 달 정도 있다 올게. 푹 쉬어. 넌 자격 있어. 은지는 수진을 안았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뭘? 친구 아니야. 은지는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파리. 에펠탑 앞. 은지는 셀카를 찍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20년 만에 내 인생을 사는 기분. 그녀는 카페에 앉아 크루아상을 먹었다. 와인을 한 잔 마셨다.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자유다. 로마. 콜로세움 앞. 은지는 가이드 투어를 들었다. 옆에 있던 60대 부부가 말을 걸었다. 혼자 여행하세요? 네. 용감하시네요. 멋있어요. 은지는 웃었다. 저도 용감한지 몰랐어요. 근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은 짧으니까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은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맞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프라하. 다리 위. 은지는 석양을 바라봤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재석에게서 온 편지가 또 있었다. 읽지 않고 삭제했다. 이제 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 그녀는 자유를 만끽했다. 진정한 자유를. 4월 15일 서울. 은지는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배신 피해자 모임 강연.
작은 강당. 30명 정도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은지처럼 배우자의 배신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은지는 무대에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지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저는 20년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암 진단, 남편의 배신, 증거 수집, 가짜 장례식, 법정 승리.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어떤 사람은 울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혼자 싸우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차분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감정에 휩싸이면 집니다. 냉정해야 이깁니다. 사람들이 메모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왔다. 은지 씨 용기 얻었어요. 저도 제 남편이랑 싸워볼게요.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다. 은지는 그녀를 안아줬다. 강은지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힘으로 바꿨다. 5월 3일 서울역 근처. 은지는 서점에서 책을 사고 나왔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혔다. 아, 죄송. 그 사람은 윤미래였다. 둘은 서로를 알아봤다. 시간이 멈췄다. 윤미래는 초라했다. 머리는 단발로 잘랐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은지 씨, 윤미래 씨. 윤미래는 고개를 숙였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윤미래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오빠가 저한테. 은지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그만해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윤미래는 입을 다물었다. 은지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도 선택했어요. 귀여운 남자를 사랑하기로.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윤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지는 그녀를 지나쳐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윤미래는 그 자리에 서서 은지의 뒷모습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용서는 선택이다. 강요가 아니다. 5월 10일 은지의 새 아파트. 은지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한강이 보이는 곳. 짐을 정리하다가 옷장을 열었다. 빨간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은지는 그것을 꺼내 몸에 대봤다. 거울을 봤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있었다. 짧았지만 건강해 보였다. 빨간 원피스를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이 옷은 복수의 색이었어. 은지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의 색이야. 카페. 은지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카페에 갔다. 사람들이 그녀를 봤다. 와, 옷 예쁘다. 빨간색 잘 어울리시네요. 은지는 기분이 좋았다. 빨간색은 죽음의 색이 아니야. 생명의 색이야.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봄이었다. 꽃이 피고 있었다. 빨간색. 그것은 복수의 색이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색이었다. 6월 1일. 은지는 수진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은지야, 요즘 어때? 좋아. 진짜 좋아. 재석한테서 또 편지 왔어? 응. 근데 안 읽어. 잘했어. 은지는 커피를 홀짝였다. 수진아, 나 결심했어. 뭘? 대학원 갈까봐. 법학 공부하고 싶어. 법학? 응. 배신당한 사람들 제대로 도와주고 싶어서. 수진은 미소 지었다. 멋있다, 진짜. 고마워. 그날 밤. 은지는 일기를 썼다. 2025년 6월 1일. 나는 죽을 뻔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복수했다. 이제 나는 자유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앞을 본다. 은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서울구치소. 재석은 독방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은지야,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이제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강은지는 죽을 뻔했지만
진짜 죽은 건 그녀를 배신한 사람들의 인생이었다. 빨간 원피스.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복수의 색이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색이었다. 배신은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당신이 만약 배신당했다면 기억하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마지막 장면. 은지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한강을 걷고 있었다. 석양이 그녀를 비췄다.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자유로웠다. 그 후 강은지는 법학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리고 배신 피해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었다. 박재석은 3년 복역 후 출소했지만 사회로 돌아오지 못했다. 윤미래는 고향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 빨간 원피스는 지금도 은지의 옷장에 걸려 있다. 그것은 그녀가 절대 잊지 않을 기억이자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